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만우절이라고 오늘 재밌게 지내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좀 다른 거를 좀 오늘 한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 동아일보인데요. 오늘 창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신문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100주년을 맞아갖고 동아일보에서 임직원들한테 보낸 각 집으로 보낸 뭐 조그만 케이크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년 기업들이 제법 있죠. 두산도 100년을 넘겼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한 업종으로 100년을 간 기업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학교 계통에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또 동국대학교 같은 데가 한 100년을 넘은 학교들이 있겠죠. 근데 학교를 제외하고 순수 기업으로서 그것도 업종을 전환하지 않고 두산은 뭐 옛날에 뭐 몇 번 바꿔왔죠. 그 맥주를 하다가 이렇게 중공업으로 바꿔왔는데 한 업종으로 100년을 간 기업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하고 동아일보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기자 생활은 조선일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시사전을 거쳐서 동아일보에 왔는데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한 만 20년 근무하고 토탈한 기자로서는 32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조선과 동아에서 모두 근무한 현재 기자 중에서는 유일할 거고요. 그리고 두 언론의 100주년을 지켜보는 두 언론을 경험한 유일한 기자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100주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동아일보의 창간호 화면입니다. 조선일보는 창간호가 지금 현재 없어요. 조선일보는 창간 3호가 가장 오래된 신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창간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아직 발견 못했고요. 동아일보는 창간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창간호에 실렸던 주지를 선명하노라라는 걸 우리말로 풀어놓은 건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의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을 자임한다 또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제가 드릴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동아일보 100주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조선일보 100주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맡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민족이 금세기 그리고 지난 세기에 맞은 거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큰 대한혁명의 기간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정치학을 공부한 조금 학자적인 기자입니다.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한 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동아일보 100주년 이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한민족사 최대의 혁명과 언론, 3.1운동과 대한혁명, 그리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민족 언론의 100년,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로 잡은 거는 사이비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이비 공화주의자는 가라. 북한에서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작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섭할 때 이러죠. 공화국에서 왔시다. 공화국에서 왔시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말을 못해요. 우리 남반부 사람들, 우리 공화국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공화국이 더 좋은 건가? 북한이 공화국이라 그랬는데 우린 뭐지 하고 답을 못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영화 만드는 작가나 이 감독들이 역사의식이 없다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대한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한혁명이라는 게 이게 정의를 할게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군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을 우리가 조선까지는 군주정, 즉 임금이 있는 한 명의 리더가 주권을 갖고 백성을 이끄는 군주정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전체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성인은 모두가 주권을 공유하는 공화제로 바꾼 거로 봅니다. 그걸 저는 대한혁명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완성하는 와중에 있고요. 이거를 도전하는 세력이 주사파 그리고 정면으로 달리면서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게 북한의 김씨 일가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역사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1897년에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다가 고종 때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청 앞에 가서
조선 호텔 옆마당에 가면 환구단이라고 하는 그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황제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황제를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제사는 황제만 지낼 수 있고요. 왕은 못 지냅니다. 이건 중국식 예법인데 그때 그 제사를 지내는 데를 고종 당대 때는 황단이라 그랬고 지금은 천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구단을 지어갖고 고종이 1897년에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황제를 즉위합니다. 그때 조선의 신하들이 그때까지는 전하 만세 천세 그랬는데 그때 이제 폐하 만세 부르면서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변했다. 조선 왕국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이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고구려는 장수왕 이후의 고구려는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제후국을 거느린 나라였는데 칭호는 황제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식 제도를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이고 고려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왕이라 그랬는데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황제 행세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외왕내제라고 하는데 조선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중국식 예법에 따르면은 죽은 왕을 태정, 태세, 문단세 이거 태조, 정종, 태종, 문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와 종을 붙이는 거는 황제 국가에서 죽은 황제한테만 붙이는 건데 조선도 썼어요. 고려도 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왜 건원능, 헌인능 하고 조선의 임금 또 왕비의 묘를 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황제 국가만 쓰는 겁니다. 조선은 이런 식으로 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내제, 밖으로는 외왕. 고려보다는 더 약하지만 외왕 내제를 한 나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걸 딱 깨고 우리도 똑같이 중국과 같은 어떤 제국이다라고 한 거는 1897년에 대한제국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건 껍데기만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세는 올렸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910년에 이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 왕이든 황제든 그 사람이 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러한 군주인 순종이 1910년에 한일 합방 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이 일본에 넘어갑니다. 일본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합병이 돼버립니다. 이 주권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겪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역사 최대의 치욕 사건을 이 순종이 저지른 한일 합방으로 봅니다. 역사를 좀 보니까 고구려의 보장왕 백제의 의저왕도 항복을 했어요. 당나라에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격전을 치르다가 힘이 딸려서 항복을 한 거예요. 특히 보장왕 때의 고구려는 34년간인가 긴 전쟁을 하죠. 의저왕은 1년간 전쟁을 했고 그래서 싸우다가 항복을 했는데 그리고 그 신라의 경순왕도 항복을 하죠. 왕건한테 고려에. 그리고 고려의 공양왕은 또 조선의 이성계한테 왕위를 넘겨주죠. 역성혁명을 허용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전쟁 없이 주권을 포기했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한테 넘겼습니다. 근데 순종은 격전도 치르지 않고 이민족한테 넘긴 배신자입니다. 이 순종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민족에게 항복을 하고 합병을 허용한 최초의 군주가 됐을까요? 이거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굴복했던 인조의 피가 흘러서 그런가요? 그래도 인조는 조선의 독립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의 실수가 우리 민족 최대의 오욕이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선각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군주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결정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도대체 답이 뭐냐라고 봤는데 그때 유럽에서는 여러분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부터 프랑스 대혁명 등등 해갖고 유럽에서 있었던 수많은 시민혁명을 아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럽에서 공화제가 있었습니다. 공화제. 두 가지입니다. 영국처럼 군주가 있는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는 유군주 내각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입헌 군주제라고 많이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임금이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이 그냥 대통령을 왕 대신으로 뽑아놓고 실권은 없죠. 그리고
총리가 다스리는 무군주 내각제를 하는 그러한 내각제 스타일의 공화제가 있고요. 이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미국이 대통령을 도입하는 대통령제 스타일의 공화제를 도입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100년 전 이전에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리더를 뽑는 공화제를 하자라는 의지를 순종의 그 망신을 보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고민한 게 또 뭡니까? 우리가 독립을 바란다고 할 때는 무너진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냐, 이런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는 그걸 복국이라 그럽니다.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 중국 역사에서는 제법 많은데요. 한나라가 유지되다가 중국의 한나라, 그 왕망이 중간에 무너뜨려서 신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광무제가 다시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한나라를 전한, 뒤에 한나라를 후한이라 그러는데, 후한이 바로 복국을 한 나라입니다. 우린 조선을, 대한제국을 복국할 것이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건 건국이죠. 고민을 하다가 건국으로 갑니다. 도저히 순종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국호를 정해야 되는데, 국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 전혀 모르는 국호를 내세우면 국민들이, 우리 민중들이 뭐지 하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익숙한 국호를 고민하는데, 그때 우리가 새로 건국할 나라를 조선으로 할 것이냐, 대한제국에서 대한으로 할 것이냐 놓고 고민을 합니다.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방되고 나서 9년이 지나갔고, 작년이 이제 3.1 운동 100주년이었는데, 그때 이것이 드디어 표면화됩니다. 3.1 독립선언을 하기 전에 먼저 한 2월 1일이죠. 1919년 2월 1일. 그날 무호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만주에서. 그때 보게 되면은 대한독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호 독립선언은 조수왕 선생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그 단군을 모셨던 세력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 세력들은 대한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 독립선언이라고 동경에 있던 춘원 이광수를 비롯한 세력들이, 그 엘리트 청년들이 독립선언을 하는데, 그들은 조선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3.1 독립운동을 할 때도 역시 조선의 독립국임을 주장하노라. 기억하시죠? 국어 시간에 3학년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조선 독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선각자들이 조선이냐 일본이냐 대한이냐 놓고 고민을 했는데 2대1로 조선이 많았다. 3.1 독립운동 세력도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인 거는 이 세 선언 모두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어도 이성계로부터 시작된 조선이 아닌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단기를 쓴다거나 단군 기원 4천 몇 년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말한 조선도 이씨 조선이 아닌 단군 조선이구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바랐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3.1 독립운동을 할 때 거리로 나온 수많은 민중들이 조선 독립 만세 부른 게 아니에요. 대한 독립 만세를 훨씬 많이 불렀어요. 조선은 왕국이죠. 왕국에서는 천세 부릅니다. 아시죠? 제국에서는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독립 천세 해야 되는데 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부 부른 세력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대한 독립 만세. 그래서 대한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 해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국호를 대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권을 가진 사람이 군주가 나라를 팔아먹는 걸 막기 위해서 공화제로 가자라고 하면서 공화제의 형님이 공화국보다 먼저 만들어진 말이 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지금 중국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나 다 민국이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중공은 공화국이라 그러지만 대만에서 먼저 만들어진 나라는 중화민국인데 그때는 민국이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공화제를 하자라고 한 거를 우리나라 역사의 최대의 정치혁명으로 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때까지 우리 같은 저 같은 임금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백성이에요. 백성. 똑똑한 백성은 신하가 돼서 충성을 바치고 아닌 사람은 백성은 일개미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을 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국민입니다. 국민으로 바꿔준 것이 대한혁명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고요. 그러한 대혁명을 지지하면서 등장한 것이 지금 현대 언론입니다. 바로 오늘 100주년을 맞은 동아일보, 3월 5일날 맞았던 조선일보, 또 그 외에 몇 개 명멸한 언론들이 바로 그 공화제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사시에 민중의 표현기관임을 자인함, 이건 뭔가 하면 국민의 표현을 대변하겠다는 거예요. 군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지함, 이건 뭔가 하면은 공화제를 바라는 기본은 민주주의거든요. 그거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던 게 동아일보입니다. 그 신문이 오늘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대한혁명의 한 가운데 수많은 선곡자가 있었지만 저는 핵심적인 인물로,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전 공부한 바에 따르면 우남 이승만과 인천 김성수가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두 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동아일보에 있어서 인천 김성수를 높이 본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고려대학 출신도 아니고 연세대학 출신이고요. 어쨌든 공부하다 보니까 인천 김성수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승만 반대하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대단한 우리 혁명의 핵심, 풍운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한 정도로 대한의 핵심 멤버고요. 여러분 그 3.1운동이 처음 이 계획자고 한 데가 그 인천 김성수가 만든 중앙고보 숙직실입니다. 지금 저 중앙고보 나오신 분들은 자기네 학교에 이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 인천 김성수가 관학이 아닌 사립학교인 중앙고보를 세운 뜻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족사학으로 만들었던 보성전문을 중간에 이분이 인수하는데 인수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지 않고 뭐 친일 행위를 했다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저는 더러운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 동아일보를, 이런 동아일보를 만든 사람이 인천 김성수입니다. 근데 그 33인 중에 독립운동, 기미독립선언 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송진우인데 송진우 씨하고 인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송진우가 33인 중에 한 명으로 투옥돼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를 이듬해 창간하고도 송진우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린 게 김성수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민족의 표현기관을, 그 다음에 공화제를 지키려고 했던 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게 인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승만은요, 1898년부터 97년도에 아마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든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보성, 배제학당 출신으로서.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매일신문 기자를 하다가 제국신문도 만들고, 역시 혁명을 하려면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다가 그런 활동을 했죠. 그리고 1899년에 그때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청나라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을 바라서 대한제국을 지지했던 것 같은데, 이 고종이 바보잖아요, 바보. 순종은 더 바보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고종을 폐위하자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걸립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극 보게 되면 그 대역죄인이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요즘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인데 그게 조선 때는 최대의 죄입니다. 그럼 대역죄에 휘말리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종신형을 선고받죠. 중간에 탈옥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까지 있어. 그러다가 1904년에 특별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완전한 공화제를 해야 된다는 공화주의자로 변신을 해갖고 계속 투쟁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1919년 그런 것들이 쌓여갖고 3.1 운동이 됐을 때 대한민국 공화정을 하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게 이승만입니다. 그때 이분들은 대한으로 갑니다. 그건 아까 우리 민중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데에서 대한을 택한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요, 지금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자들은 다 조선을 택합니다. 조선. 그래서 박헌영이가 1945년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조선 공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운형이가 건준을 만드는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여운형 씨가 또 만드는 게 조선인민공화국, 이걸 인공이라고 하죠. 다 조선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만드는 나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요. 자기네 정당 이름은 조선노동당입니다. 이상의 공산주의자들은 다 조선으로 갔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한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구 선생이 돌아오셔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대한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도 대한독립 촉성국민회를 만들어서 대한을 주장합니다. 대한입니다. 처음에 인천 김성수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분은 또 독특하게 처음부터 반공주의자였어요. 그 45년도에 한국 민주당, 약칭 한민당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어떤 그 미군이 군정을 할 때 협조적으로 나갔는데 그때 이분들이 했던 최초 정당을 만들기도 전에 발리기인 선언으로 조선인민공화국 타도 성명을 발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운형에 반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다음에 1946년도에 보성전문을 고려대학교로 바꿀 때 고명을 고려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48년도에 우리 정부를 세울 때는 국호를 고려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건 약간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부르고요.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남한이라 그럽니까? 자기네가 조선이니까 우리는 항상 남조선이라고 부르죠. 그 차이를 여러분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여 갖고 과거 일본은 우리를 멸시할 때 조센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한국이라 그러고 우리말을 한국말이라고 불러주는데 북한 사람들은 조선이라 그러니까 조선으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북한식 스타일의 우리말은 조선어라고 합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인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한민국 초대 헌법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고려대학교 초대 정법대학장 했던 유진호 박사입니다. 유진호에 대해서는 뭐 친일로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고려대학교 출신이라는 거는 바로 인천하고 가까웠던 뜻이죠. 그래서 인천의 의지를 받아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의 특색은 유럽식 내각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금은 안 두기로 했기 때문에 무군주 내각제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이 아니다.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그 대통령제를 주장해서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헌법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야 되죠. 총리가 없는데 그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도 있는 이게 좀 유럽에 많이 있는 무군주 내각제 비슷한 이원 집정제 비슷한 지금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 부통령은 이시영이었고 국무총리는 국방부 장관을 겸하는 이범석 다 아시죠. 그래서 독특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김성수라는 사람을 상당히 재력가였는데 학교도 만들고 중앙고보하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하고 보성전문 인수해서 상당한 인재를 품고 있었고 자기 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보호했고 조직을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어머니라고 보고요. 이승만은 해외에서 투쟁을 하면서 가장 선진화된 미국식 제도를 끌고 들어온 대한민국을 만든 아버지라고 봅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저는 이거 포기할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과 김구를 많이 논의할 때 김구 선생 대단합니다. 근데 역시 국량과 세계 정세를 보는 거는 탁월한 건 역시 이승만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형님 하면서 이승만 앞에는 나서지 못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는데 이것은 3.1 운동으로 시작된 대한혁명이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어쨌든 뿌리를 내리는 거죠. 여기에 반발한 공산주의자들이 9월 9일 날 만든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한 조선을 추수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땅에서 암약하고 있고 이 정부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사파입니다. 대학가에서 굉장히 암약을 했었죠. 이 민국과 공화국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에 보게 되면 공화국에서 와시다 그러면 우리는 대답도 못 하는데 그거 진짜 영화 제작자들이 실력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 영어의 리퍼블릭을 번역을 할 때 일본인들이 먼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민국으로 번역했다가 민국은 안 되겠다 해서 공화국으로 다시 재번역합니다. 근데 민국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먼저 손문이 받아들여서
11년에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중화민국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린 대한민국으로 갔던 거고 뒤에 따라오는 공산주의자들은 공화국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지금은 공화국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이 난 민국에서 왔시오, 공화국에서 왔시오 그러면 야 임마 나는 니네 선배야 임마 공화국 민국 출신이야 하고 찐빠를 줘야 되는데 그런 장면들을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못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또 그 남북 연석회의를 할 때 김구 선생을 불렀다는 이유로 김구 선생을 사입이는 아니고 유사 공산주의자로 만들려는 것들이 북한 놈들이고 주사파입니다. 지금 김구 선생을 앞세워서 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임정을 지켰던 김구를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영화 암살을 만들어서 이 정부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 김원봉이가 조선 의열단을 이끌고 광복군에 참여했다. 그 북한이 광복군을 자기네 조선인민군의 뿌리로 보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걔네 인민군 창건이 따로 있습니다. 광복군 전혀 인정 안 하고 조선 의열단도 인정 안 합니다. 김원봉이도 북한 가서 숙청당합니다. 오로지 김일성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남북 통일을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본 세력들이 이 정부 세력들이죠. 네,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 건국절 논쟁이 있었는데 북한은 자기네가 나라 세운 나라를 북한을 세운 걸 건국절로 하지 우리의 건국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건국절을 내세우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고, 응? 북한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봤던 것이 이 정부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 주사파도 결국은 박헌영이가 북한하고 같이 가서 남북 노동당을 만들어서 조선 노동당 만들었다가 제거가 되죠. 그것처럼 주사파도 제거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과 하나가 되면. 속지 말라는 얘기죠. 자,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인천 김성수입니다. 이 분들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이 더 많으면 위인이고 과가 많으면 나쁜 사람인데 저는 공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요만한 흠이 있다고 전부 다 어떤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게 바로 주사파고 이북입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봐주세요. 북한도 공화국이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선거를.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김씨 3대가 지금 내리세습을 하는데 그게 공화국입니까? 그게 군주국이지. 우리가 혁명으로 없애버려야 할 나라들이 북한인데 그걸 따라가자고 하는 게 그냥 공산주의도 아닌 주사파들입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 박정희의 독재와 이승만의 독재와 전두환의 독재를 거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한 주사파들하고 이북이 떠드는 게 자기네 부끄러운 점을 감추기 위해서 반일을 떠듭니다. 더 많이 싸운 것처럼. 근데 반일은 자기네만 했나요? 우리가 훨씬 많이 했죠. 언제 그들이 국민주권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국민주권 얘기하게 되면은 김씨 주권이 드러나니까 절대 말을 안 하죠. 속지 마십시오. 그 사이비 공화주의인 북한 그리고 주사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바른 국민을 만드는 건데 국민을 만드는 게 누굽니까? 선생님들이잖아요. 교사들. 근데 이분들이 정신이 헷가닥해버리면 우리 2세들이 이상한 사상을 가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국민들이 바로 가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 누굽니까? 경찰, 검찰, 그 다음에 군인, 나라를 위해 싸우는 세력들. 이게 핵심인데 이분들이 지금 다 이상하게 매가리가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 핵심입니다. 나머지야 뭐 보편적이지만 그건 근간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언론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언론인데 여기도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참 힘들게 되겠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겠죠. 사이비 공화주의자.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새빨간 빨갱이도 아닌데 사이비 주사파들이 좀 제법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돼서 국정원도 그렇게 돼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종 결론 나는 것들이 이번에 4.15 총선일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 한국은 참 어려울 겁니다. 뭐 우리가 전쟁도 치르고 뭐 숱한 걸 겪었으니 또 일어나겠지만 상당히 호된 결과를 치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아일보 뭐 회사로부터 케이크도 하나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데 더 큰 거를 오늘 얘기하고 싶어갖고 공화제를 대한민국 건국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촌이 이승만이 김구와 이런 분들이 왜 대단한지를 오늘 제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공화제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교묘히 속이는 주사파에 속지 마십시오.
공화국에서 왔시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그 자들을 박살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바로 갑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혁명인 대한혁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후퇴시키고 싶습니까? 바로 프랑스가 대혁명을 치렀다가 다시 제국으로 갔다가 막 숱한 혁명을 치르면서 피비린내 나게만 싸워오다가 지금 제5공화국이 됐는데 뭐 우리가 꼭 그런 피를 흘리면서 가야 되는지. 근데 우린 분단까지 돼 있잖아요. 물론 프랑스도 왼쪽에는 영국, 근데 바다 건너지. 또 오른쪽에는 독일이라는 강국이 있고, 또 독일도 오른쪽에는 러시아, 왼쪽에는 프랑스라는 강국이 있어 어려운 처지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또 미국과 러시아도 개입할 수 있고 피를 많이 흘릴수록 우린 쪼개집니다. 오늘 동아일보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동아일보 창간호에서 주지를 선명히 하노라. 그래서 100년 전에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문화주의를 제창한다. 이런 선언을 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대한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혁명을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